네, 여가 시간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았네요. 약간 가식적인가?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 무의미한 게 이거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몇 번 안 했잖아요. 모시고 계시다. 되게 긍정적이다. 원래 긍정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으면 저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유로서의 질병 2번째 시간, 에이즈와 그 은유 편 2장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결핵하고 암 얘기를 중심으로 했었고요.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은 애초에 수잔 손택이 자기가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서 197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단행본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발표된 시기가 한 11년 정도 뒤인 에이즈와 그 은유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유로서의 질병을 쓸 때만 해도 암도 굉장히 많이 신비화되어 있고 은유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암에서 그런 은유들은 많이 벗겨졌는데 다른 질병에 그렇죠. 어떤 굉장히 많은 은유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제 이 80년대라고 하면 에이즈 공포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심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었었죠.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최상의 좋은 치료를 받을 것 같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영화 배우라든가 뭐 락스타라든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수잔 손택은 에이즈와 그 은유라고 하는 글을 1989년도에 발표를 해서 이제 이 책에 또 싣게 됩니다. 그 질병과의 전쟁이라는 은유에 되게 적합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에이즈라는 새로운 질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1편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 은유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사회적으로 이런 위험한 비유의 사례는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자주 쓰이는 비유는 세월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고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금방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고 세월호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자 나이 40대 피부에 골든타임을 지켜라. 이런 그런 류의 식의, 카피 같은 거가 너무 쉽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은유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범죄와의 전쟁,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근데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리소스를 아무 계산 없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입할 수 그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소라면 예를 들어서 이 리소스를 여기에 넣지 말고 다른 데 넣으면 어떨까? 이거를 이런 걸 하지 말고 여기다 고속도로를 넣으면 어떨까? 계산을 하는데 전쟁은 그런 계산이 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할 때 아무도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프레임에 사회가 사로잡히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질병은 게다가 더 나쁜 게 뭐냐면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들을 증오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거든요. 이 에이즈가 이전에 다른 질병들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뭐 흔히 이 병이 위독하고 굉장히 금방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빨리 죽거나 반드시 죽거나.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얼굴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상해야 어떤 적극적인 은유로 쓰인다는 거죠. 안 좋은 굉장히 병으로. 안 좋은 병으로 은유가 되는 케이스는 얼굴에 어떤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성을 말살하는 종류의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질병의 결과가 우리를 우리의 본연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갖다 놓는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게 공포스러운 것도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콜레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설사를 하고 탈수증, 토하고 이런 물이 순식간에 몸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약간 그 마른 시체처럼 순식간에 체중이 쫙 줄고 쪼그라들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죽기 전에 죽음이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되게 멀리 갖다 놓는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매독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병이 이렇게 마르면서 피부에 반점 같은 게 생기고 얼굴이 되게 빨리 막
상하고 이런 그림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 에이즈 환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단 더 씌워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 그림들 잘 보면 얼굴이 되게 멀쩡한 거야. 이 옆구리에 막 그 뭐 찌르고 창을 그쵸, 롱기누스의 창에 꽂혀 있고 막 팔에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런데 얼굴이 되게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신성과 인간성 혹은 우월한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 표식 이런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어쨌든 얼굴은 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질병을 어떤 죽음으로 가는 되게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그 인간성이라는 것을 얼굴에서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오디푸스 왕 얘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질병은 사회적인 형벌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건강함이라는 것은 미덕이고 질병은 죄악이다.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특히 에이즈라는 거는 사회적 문란함에 대한 벌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이 실제로 많았어요. 실제로 많았죠. 80년대에는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네, 50년대에 미국에서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임신의 공포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됐죠. 말하자면 베이비 부머들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네, 그렇죠. 네네. 미국 얘기입니다. 평균적인 파트너의 숫자가 11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X세대들 10명 지금 밀레니얼들이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얘기한 것 같은 논리라고 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미국에서 에이즈라는 병을 인식한 게 81년도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주석에 따르면.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50년대에 피임약이 나왔고 그 섹스를 한다고 해서 꼭 임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그렇죠. 70년대 히피들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어떤 대중문화 면에서도 피크였고 그다음에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들도 피크였고 그 시기에 당연히 어떤 페미니즘 운동도 굉장히 활발했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파트너들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데스세븐이스 쇼인가 네. 그런 시트콤에도 그 맨날 그 스윙어 그거 안 클럽 봤어. 얘기 네. 그 쇼에도 그런 되게 라이트한 그런 시트콤에도 맨날 그런 클럽 다니는 얘기 나올 정도로 그냥 흔하게 있는 일 정도였던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80년대 에이즈 공포라고 하는 건 마치 그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에 무슨 말이 있냐면 수치스러움은 자책감으로 이어지는데 이 치욕에는 전혀 모호한 면이 없다라고 에이즈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이즈는 어떻게 걸리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이제 점점 밝혀지기로는 꼭 성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이를테면 수혈 과정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에이즈라고 하면은 곤란한 성관계. 네. 책에 따르면 암하고 에이즈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암은 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환자한테 숨긴다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암인 거 말씀드리지 말자. 특히나 말기인 경우에는 손을 쓸 수가 그냥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네. 가게 해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에이즈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환자가 가족한테 알리지 않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커밍아웃하는 질병이 에이즈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병에 걸리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다고? 뭐 로커더슨이 죽었다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이즈로 죽음을 맞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포가 꽤 컸고 그 이후 세대들에게는 예를 들면 죽는 병. 예, 죽는 그러면서 병이고 섹스를 하면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1981년 6월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즈는 한 10년에서 길게는 뭐 한 15년까지 잠복기가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감염된 시점은 훨씬 이것보다 앞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환자는 T인파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악화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 사실 이게 이제 HIV라는 바이러스의 문제라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나중에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30년, 그러니까 발병 후 30년의 생존율을 보면 당뇨병보다도 훨씬 전황이 좋죠. 예, 지금은 그렇게 좀처럼 됐어요. 안 죽는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포를 가질 이유가 전혀 네,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가 걸린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알면 다음 날부터 며칠간 약을 먹으면은 감염이 안 되고, 혹은 내가 에이즈가 걸린 사람과 어떤 롱텀 뭐랄까 그 정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예방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이 없고 완벽한 치료약이 없는 상태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통제 못하는 질병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병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동성애자, 항문섹스, 에이즈, 이걸 이상한 삼각형으로 그려놓고 사람들을 작정하고 괴롭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고, 콜레라가 알코올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네.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콜레라가 알코올과 완전히 무관한 어린이들이 걸린 케이스가 진짜 많았을 텐데, 그 경우들을 어떻게든 억지로 제외시키고 알코올과 끼워 맞추는 거죠. 네, 끼워 맞추는 일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과 죄악을 연결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 책에 이제 좀 약간 깔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스티브 제이 굴드라고 하고 지금도 유명한 네, 스티븐 제이 굴드 선생님께서 이제 하버드의 과학사가입니다. 근데 굴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에이즈의 유행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서 핵폭탄에 버금간다라고 주장했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한 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할 것이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이 좀 더 흐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고 나면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에이즈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그 후기 같은 걸 써서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우회하는 거예요. 아 진짜. 뭐 몹쓸 병에 걸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는 주인공이 에이즈 같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쓰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셨어요? 트루블러드? 아, 네, 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흡혈귀 얘기인데, 그게 이제 트루블러드라는 가짜 인공 혈액 그런 거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지에 숨어있던 뱀파이어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돼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야한 드라마라서 봤죠. 아닙니다. 저는 뭐랄까, 저는 뱀파이어를 좋아해요. 예, 계속하세요. 아, 네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뱀파이어들하고 되게 잘 지내잖아요. 그리고 뱀파이어들도 그 인공 혈액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뱀파이어들을 피를 막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트루블러드라는 게 그 2004년에 나온 트루바다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칵테일 요법으로 에이즈 예방약 혹은 에이즈 관리 약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또 잘 쓰이고 있는 그 약이에요. 그래서 이 트루바다가 나온 후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루바다 덕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에이즈 환자와 혹은 게이 커뮤니티와 정상적으로 같이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 표면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증오는 남아 있어서 네, 맞아요. 그 트루블러드라는 드라마 안에서도 막 그 기독교 막 교회 이런 데서 막 그 뱀파이어들 물러가라고 막 이렇게 무슨 표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반대 시위 같은 거 하고 막 불태우자고 막 난리치고 막 이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하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또 약간 수위가 있고 뭐 그런
어떤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그 뱀파이어와 인간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헤테로 커뮤니티와 게이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좀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좀 되게 재밌게 한 시즌 정도를 봤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화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톰 행크스 나왔던 영화가 있고요. 이 영화로 톰 행크스가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참고로 톰 행크스가 포레스트 검프로 또 나무주연상을 가져갑니다. 이제 톰 행크스의 전성기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비교적 최근작으로는 그 필라델피아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걸요? 주인공이 에이즈에 걸리는 내용이에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일을 계속하기도 힘들고 사회적인 낙인도 찍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드라마로 그린 작품이고요. 뭐 해고 소송과 관련된 거였죠. 그 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의 그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처음으로 삭제를 하거든요. 이때 어떤 고용이나 뭐 주택이나 뭐 공공 장소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거를 의사들이 명확하게 하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런 거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직장을 잃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행위가 차근차근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그런데 나름대로 잘 지켜오고 있다가 에이즈라는 공포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도 이게 이 사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를 자른다라고 아무도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에이즈 걸린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까 필라델피아 같은 소송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에이즈 환자고 이다혜 기자가 멀쩡한 사람이면 제가 이다혜 기자를 피해야 할 일이지 이다혜 기자가 저를 피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저는 네.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종류의 위험한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건 무슨 곰팡이도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네, 곰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런 것이 컨트롤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싫은 거죠. 무섭고. 왜냐하면 죽을 병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 중에는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는 오히려 낙인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어요. 그거 저기 전도연이랑 황정민 나오는 거? 그게 네. 에이즈 영화야? 네, 여수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누가 에이즈? 전도연이죠. 매춘부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보호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진짜? 사람들 때문에 걸리는 여자들의 문제를 굉장히 순애보로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작이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매튜 맥커너헤이가 처음 오스카 나무주연상 지명을 받고 그 해에 수상을 했어요. 그동안 맡았던 역할들이 굉장히 성공한 백인 남성, 주류 백인 남성들을 연기했던 배우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에이즈 환자를 연기했을 때 이런 오스카 나무주연상 같은 상이 간다는 것도 이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도 실화예요. 실화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 매튜 맥커너헤이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이 사람은 이성애자입니다. 그 미국 중서부 쪽에 살고 있는 이른바 레드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빨간 목이라는 뜻인데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뒷목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목이 이제 빨갛다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쓰이기 시작한 표현인 거예요. 백인 육체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이런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병에 자기가 걸리게 되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약을 받으려고 보니까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나서서 그런 약을 일종의 판매하고 뭔가 유통시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보험 처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에이즈랑 관련되어서 함께 한번 보실 만한 작품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에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좀 털어낼 만큼의 과학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은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워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갖고 있는,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증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건 정치적으로 아닌가. 이용하는 네, 그런 것도 생각도 많이 사실 있죠. 들기는 해요. 네, 어쨌든 그런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에서부터 에서부터 지금 멀리 와서 책에 여기 다 자를 거니까 멀리 왔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 자를 건가? 앞으로 어떤 책을 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정하고 있어요. 네,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음 주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무슨 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서 보고 친구에게 이것을 추천해 줄까,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녀 이야기, 마가렛 에드워드의 시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어떤 페미니즘 SF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렛 에드워드의 시녀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